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3. 에인절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테스와 함께 낙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하루를 즐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다시 못 올 아름다운 연애 시절을 기념하는 낭만적인 나들이이기도 했다. 벌써 일주일 전에 그녀에게 함께 물건을 사러 가자고 기뜸해 주었으므로 그들은 드디어 날을 정하고 낙농장을 출발했다. 낙농장에서 은둔자처럼 별로 외출을 않고 지내온 클레어인지라 자신의 마차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주인 크릭의 마차를 빌려 타고 낙농장을 나섰다.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로 정답게 의논해가며 물건을 샀다. 마침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라 장식용 사철나무와 겨우사리가 산처럼 쌓였고, 읍내는 성탄 전야를 위해 여러 곳에서 모여든 나그네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다. 아름다운 테스는 클레어와 팔짱을 끼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닌 대가로 무사람들의 짓궂은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다. 저녁때가 되어 그들은 예약해 두었던 여관으로 되돌아왔다. 클레어가 말과 마차를 살피러 간 사이에 테스는 문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큰 휴게실은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그들은 쉴 새 없이 들락거렸다.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락거릴 때마다 휴게실 안의 등불이 테스의 얼굴을 비추곤 했다. 그때 두 남자가 지나가다 한 남자가 놀란 얼굴로 테스를 자세히 훑어보았다. 테스는 혹시 트렌트리지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하는 놀라움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트렌트리지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거 예쁜 처녀군.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군.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그 남자는 이내 말끝을 흐렸다. 마침 마구간에서 돌아온 클레어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테스의 겁먹은 표정을 본 그는 그녀가 모욕을 당했다고 판단하고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그 남자의 턱을 후려갈겼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몸을 바로잡고 덤비려는 기세를 보이자 클레어도 문 밖으로 나가 싸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상대는 생각을 달리한 모양인지 테스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클레어에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 같군요. 난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고 여관 복도에 테스를 세워둔 것이 사실은 자신의 잘못이란 생각이 들자 그런 경우에 의뢰하는 사제로 그 남자에게 약값을 지불했다. 그들은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클레어가 마부에게서 고삐를 받아들고 테스와 함께 말을 몰아 출발한 다음 그들도 반대 방향으로 말을 몰았다. 정말 자네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천만에. 하지만 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 한편 두 연인은 계속해서 말을 달리고 있었다. 테스가 힘없는 소리로 말했다. 결혼식을 좀 뒤로 미룰 수 없을까요?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테스, 진정해요. 내가 그 작자를 때렸다고 해서 고소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요? 영문을 모르는 그는 유쾌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 말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연기해야 된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이에요. 그는 테스가 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으므로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테스는 순순히 그 말에 따랐으나
기분은 한없이 우울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내내 수심에 잠긴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 아주 먼 고장으로 떠나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과거의 유령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할 테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계단에서 서로 다정하게 밤 인사를 나눈 후 클레어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테스가 자기 방에서 며칠 남지 않은 결혼식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챙기고 있을 때 머리 위에 클레어 방에서 쿵쿵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룻바닥을 요란스럽게 차는 소리에 놀란 테스는 클레어가 혹시 병이라도 난 것이 아닌가 싶어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녀가 클레어의 방문을 두드리며 왜 그러느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들려왔다. 아무것도 아니야, 테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사실은 아까 당신을 모욕한 그 작자가 또 꿈에 나타났지 뭐야. 그래서 한바탕 싸움을 했지. 당신이 들은 소리는 짐을 싸려고 내놓은 여행 가방을 마구 두들게 되는 소리였어. 난 이따금 자다가 이런 짓을 곧잘 하거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자요. 클레어의 그 말은 갈팡질팡하는 그녀에게 저울추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를 마주하고 직접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고백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녀는 3,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넉 장의 편지에다 간추려 썼다. 편지 봉투를 넣고 클레어의 이름을 적은 다음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2층으로 살며시 올라가 방문 밑으로 편지를 밀어넣었다. 그날 밤 테스는 하얗게 밤을 새웠다. 새벽에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다른 날보다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려왔고 클레어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래로 내려왔다. 테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그는 변함없는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클레어는 불안하고 지쳐 보였지만 둘이 있을 때도 그녀의 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꺼내지 않았으므로 그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은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갔다. 클레어는 테스의 비밀을 혼자 간직하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솔직하고 다정했다. 그녀의 의심은 쓸데없는 것이었을까? 그는 그녀를 용서하는 것일까?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도 그것을 감싸주며 그녀의 악몽을 지워주기라도 하려는 듯 미소로써 대해주는 것일까? 그는 정말 그 편지를 받아본 것일까? 그녀는 그의 방을 살펴보았으나 편지 같은 것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는 그녀를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문득 설령 그가 편지를 읽지 못했더라도 자신을 용서해 주리라는 열렬한 신뢰감을 갖게 되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드디어 12월 31일 그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그들이 낙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머문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들은 마치 손님과 같은 특별 대우를 받았고 테스는 독방까지 쓰게 되었으므로 그날 새벽 그들은 젖자는 시간에 맞춰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축하하기 위해 전날과 달리 깔끔하게 단장된 식당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새벽 일찍부터 주인은 벽난로가 있는 벽을 하얗게 칠하고 벽돌 아궁이를 붉게 칠했으며 바람구멍을 장식했던 검푸른 무명 바람막이를 떼어내고 눈부신 금빛 비단막을 그 위에 걸었다. 방의 중심인 벽난로를 이렇게 장식하니까 추운 겨울인데도 온 방 안에는 봄의 미소가 퍼진 듯 화사한 분위기가 풍겼다. 오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색다르게 꾸몄습니다.
옛날에 하던 식으로 비올라나 바이올린을 한바탕 떠들썩하게 할까 하다가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조용한 방법으로 축복하기로 했지요. 테스의 집은 너무 멀었기 때문에 말로트 마을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에인절의 집에는 결혼 날짜와 시간을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띄웠는데 형들에게서는 답장이 없었고 부모님에게서는 아들의 경솔한 행동을 나무라면서 젖자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을 생각은 없었지만 에인절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므로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맡기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다. 클레어는 머지않아 부모님을 놀라게 해줄 수 있는 테스의 유리한 혈통이 있었으므로 그를 탓하는 편지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사실 낙농장에서 갓 나온 테스를 더버빌의 후손이니 숙녀니 하고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지금부터 몇 달 동안 그녀가 자기와 함께 여행도 하고 책도 읽어 사회생활에 익숙해진 다음 부모님을 찾아가서 명문 후예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여자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작정이었다. 그때까지는 그녀의 가문을 숨겨두고 싶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었고 테스의 혈통이 그에게는 다른 어떤 명문보다 값지게 여겨졌던 것이다. 테스는 편지를 직접 전했는데도 클레어의 태도가 변함없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해 그가 식사를 끝내기 전에 먼저 식탁에서 일어나 급히 2층으로 올라갔다. 방이라기보다는 둥지에 가까운 클레어의 침실을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 열려있는 클레어의 방문 앞에서 우두커니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그러다가 사나흘 전에 편지를 밀어넣었던 문지방을 살펴보았다. 문지방 가까이까지 깔려있는 융단 끝에 클레어에게 보낸 편지 봉투의 한 끝이 언뜻 보였다. 바로 문 밑에 넣는다는 것이 너무 급히 서두른 나머지 융단 밑으로 넣었기 때문에 클레어가 볼 수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흠칫 놀라며 편지를 꺼냈다. 편지는 봉안 그대로였고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잔치 준비로 법석인데 새삼스럽게 클레어에게 편지를 줄 수도 없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편지를 찢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클레어는 그녀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염려했다. 그녀는 편지를 잘못 넣은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다. 이제는 때가 너무 늦었다. 집안은 온통 그들의 결혼 준비로 어수선했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크릭 내외는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런 경황 중에 신중하게 둘만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단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층계에서 잠시 마주쳤을 때뿐이었다. 그때 테스는 명랑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내 잘못과 실수를 전부 고백하고 싶어요. 안 돼. 지금 잘못을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소. 오늘 하루만큼은 당신도 실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우리들의 잘못은 나중에 실컷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 그때 서로 고백하기로 합시다. 하지만 난 지금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당신이... 좋아, 테스. 정 그렇다면 우리가 하숙에 가서 여유가 있을 때 다 말해요. 그땐 내 잘못도 얘기하지.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얘기로 마음 상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얘기는 한가할 때 해야 어울리는 거야. 그럼 당신은 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테스, 정말 듣고 싶지 않아.
급히 옷을 갈아입고 떠나야 했으므로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클레어의 말에 그녀는 마음이 가라앉았고 곧 다가올 결정적인 2시간에 대한 설렘과 흥분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러 온 단 하나의 소망, 그의 아내가 되려는 소망, 목숨이라도 바쳐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막 이루어지려는 순간이었으므로 옷을 갈아입는 그녀의 마음은 오색 찬란한 환상의 구름 속을 헤매고 있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환상의 구름은 온갖 불길한 것들을 가려버렸다. 교회는 멀고 또 겨울철이라 그들은 길가 여관에서 새낸 승용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늙은 마부가 모는 삐걱거리는 마차 안에는 신랑 신부와 들러리를 서는 크릭 내외 모두 4사람이 타고 있었다. 에인절은 형들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들러리로 참석해 주기를 바랐고 편지에 그런 의사를 비쳤는데도 아직 형들이 오지 않은 걸 보면 그들은 아마 오지 않기로 한 모양이었다. 본래 형들은 이 결혼을 반대했으므로 와서 축하해 줄 리가 만무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오지 않은 것이 더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이번 결혼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접어두고라도 편협한 그들이 낙농장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불쾌하게 생각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테스는 시간의 흐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그런 사정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교회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잘 몰랐다. 그녀가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에인절이 곁에 있다는 것뿐이었고 다른 모든 것은 안개에 쌓인 듯 어렴풋했다. 이를테면 테스는 시의 세계에서만 사는 하늘의 사람 같았다. 둘이 같이 거닐 적에 클레어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주던 고전 속의 한 신과도 같았다. 결혼 허가장만 받으면 되는 결혼식이어서 참석한 사람은 12명 정도뿐이었다. 그러나 100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테스에게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지금 테스에게 그들은 별 3개만큼이나 먼 존재였다. 그녀가 클레어에게 정절을 맹세하는 모습은 너무나 엄숙해 일상적인 성적인 감각 따위는 경박하고 하찮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시기 잠깐 멈추었는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로 몸을 기댔다. 자신의 어깨가 클레어의 팔에 닿자 그녀는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가 성실하기만 하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신뢰를 한층 굳혔다. 클레어는 테스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육체의 곡선 하나하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열정과 일편단심과 부드러운 마음씨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헤아리지 못했으며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고뇌와 정직과 인내와 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오자 종지기는 종각에 있는 종을 힘껏 흔들었다. 세 박자의 종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녀가 느끼는 감동이나 정신적 긴장과 어울리는 소리였다. 교회의 종소리가 사라지고 결혼식의 감동이 가라앉자 비로소 테스는 주위의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크릿 부부는 다른 마차로 집으로 돌아가고 조금 전에 타고 온 마차는 젊은 부부에게 맡겨졌는데 테스는 그제야 마차의 구조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마차 안에 앉아 오랫동안 마차를 살펴보고 있는 테스에게 클레어가 물었다. 테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 테스는 이마에 손을 갖다 대며 대답했다. 네, 아직 어리둥절해서 그래요.
엔젤, 모든 것이 신기해요. 그런데 이 마차는 전에 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지요. 마치 꿈속에서 본 것도 같고. 아, 당신이 더버빌 집안의 마차에 관한 전설을 들은 적이 있나 보군. 당신네 가문이 이 지방에서 당당한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바다하게 퍼진 전설이지. 마차를 보니까 그 전설이 생각난 모양이군. 난 전설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뭐죠? 글쎄, 지금은 하고 싶지 않지만 16, 7세기경에 더버빌 집안 사람 중 하나가 자기 집 전용 마차 안에서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집안 사람들이 낡아 빠진 마차를 보거나 마차 소리를 듣거나 하면 그 다음 얘긴 나중에 하겠소. 너무 어두운 얘기거든. 아마 이 낡은 마차를 본 순간 그 얘기가 어렴풋이 생각난 모양이군. 그런 얘긴 처음이에요. 그런데 에인절, 우리 가족이 마차를 보게 되는 것은 죽을 때인가요? 아니면 죄를 지을 때인가요? 테스, 이제 그만합시다. 클레어는 키스로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들이 낙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테스는 깊은 후회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 자신은 에인절 클레어 부인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에 어울릴 정도로 도덕적 자격이 있는 것일까? 알렉 더버빌 부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까? 올바른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죄의 눈가림을 굳센 사랑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있는 것인지. 테스는 이런 경우 여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몰랐고 또 그것을 의논할 상대도 없었다. 잠시 방에 혼자 있게 되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하느님에게 보다는 자신의 남편 에인절을 향해 호소의 기도를 했다. 남편에 대한 숭배는 우상화에 가까울 정도여서 하느님의 노여움을 살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문득 로렌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수도승의 말이 떠올랐다. 이처럼 불길 같은 기쁨은 불길처럼 사라지느니라. 인간의 경우 이것은 너무나 심하며 지독하며 무모하며 그리고 치명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아, 사랑하는 에인절, 저는 왜 이토록 당신을 사랑할까요? 테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진정한 제가 아니라 저의 허물을 감싸고 있는 여자랍니다. 지난날 저의 모습일지도 모를 여자란 말이에요. 곧 오후가 되고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웨일브리지 방앗간 부근의 농가에서 며칠 묵으려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그는 그곳에 머무르면서 재분 과정을 실습할 작정이었다. 오후 2시에 그들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출발만 기다리고 있었다. 낙농장 일꾼들이 모두 그들을 배웅하려고 빨간 벽돌로 된 입구에 서 있었고 크릭 부부도 문간까지 따라 나왔다. 함께 지내던 세 친구들도 바람벽에 나란히 기대선 채 슬픈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테스는 친구들이 배웅하러 나올 것인지 궁금했는데 그녀들은 슬픔을 참고 그 자리에 나와 침착하게 서 있었다. 어째서 우아한 레티가 그처럼 초라해 보이고 이즈가 한없이 슬퍼 보이며 마리안이 넉나간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테스는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잠시 잊은 채 클레어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새 아가씨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별의 키스를 해주지 않겠어요? 클레어는 형식적인 태도로 처녀들에게 차례로 입을 맞추며 잘 있으라는 이별의 인사를 했다. 문 앞에 다다른 테스는
이별의 키스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여자다운 호기심에서 뒤돌아보았는데 그녀의 눈 속에는 승리의 빛 같은 것은 추워도 없었다. 설령 그런 기색이 있었다 해도 흥분한 친구들을 본 순간 사라지고 말았으리라. 그녀가 베푼 호의는 역효과를 가져와 그의 입맞춤이 애써 억누르려던 새 처녀의 감정을 흥분시킨 결과를 빚었던 것이다. 클레어는 이런 일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작은 견문을 나서면서 주인 내외와 악수를 나누고 그들의 호의에 감사했다. 인사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붉은 벼에다 온몸이 흰 수탈기 그들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울타리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수탈개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그들의 귀를 쩡쩡 울리고는 먼 산골짜기로 메아리쳐 갔다. 대낮에 웬 닭이 울까? 크릭 부인이 말했다. 뜰의 문 옆에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던 남자 중 한 사람이 동료에게 하는 말이 에인절이 서 있는 곳까지 들려왔다. 이건 좋지 않은 징조인걸. 수탈은 클레어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울었다.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한데. 난 저 소리가 무서워요. 테스가 남편에게 말했다. 그녀는 서둘러 주인 내외에게 인사하고는 마부에게 빨리 떠나자고 졸랐다. 마차는 떠나고 수탈은 또 울었다. 쉿! 저리 물러가! 빌어먹을 수탉 같으니 안 가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테다. 주인은 닭을 쫓으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닭이 울다니. 저놈의 수탉이 대낮에 우는 건 오늘 처음 들어본다니까. 그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별일이야 있겠어요. 그냥 날씨가 바뀌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의 부인이 말했다. 34. 테스와 에인절을 태운 마차는 골짜기를 따라 길게 뻗은 길을 달려 웰브리지에 도착했다. 마을에서 왼쪽으로 돌아 옛 왕조의 양식을 본뜬 다리를 건너자 그들이 머무를 집이 보였다. 푸른 분지를 지나는 여행자에게 친숙한 그 집은 한때 더버빌 저택이었으나 일부가 파손된 뒤에는 농가가 되고 말았다. 조상께서 쓰시던 저택에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마차에서 내리는 테스의 손을 잡아주며 그렇게 말하던 클레어는 곧 뉘우쳤다. 자신의 말이 마치 빈정거리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다. 집 안에 들어간 두 사람은 주인이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을 틈타서 친구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이미 집을 비웠고 그들을 도와줄 이웃 농가 여자 하나가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집을 독차지하게 된 것과 단둘이서 한 지붕 아래서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디딘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러나 클레어는 이 낡은 집이 신부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차가 돌아가고 나서 그들이 손을 씻기 위해 하늘을 따라 올라갈 때였다. 계단 한가운데에서 테스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클레어가 물었다. 왜 그러지, 테스? 저 초상화를 보세요. 전 무서워요. 테스는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클레어는 위를 쳐다보았다. 돌벽에 끼인 화판 위에 실물과 똑같은 크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이 저택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게 되는 그 그림은 200년 전에 그린 것인데 인상이 강한 섬뜩한 느낌을 주는 두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한 여인은 갸름한 얼굴과 가느다란 눈에 선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딘지 싸늘하고 앙칼진 느낌을 주었으며
매부리 코에 큰 이빨과 부리부리한 눈에 다른 한 부위는 흉할 정도로 거만해 보였다.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무서운 인상이었다. 에인절은 하녀에게 물었다. 저건 누구의 초상화요? 이 집의 옛 주인인 더버빌 기부인이라는군요. 벽에다 짜놓은 그림이라 떼어낼 수도 없답니다. 초상화가 테스를 놀라게 한 것 외에 또 하나 불쾌한 일은 과장되어 그려진 초상화의 얼굴 속에서 테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클레어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하필 이 집을 첫날 밤을 보낼 집으로 택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옆방으로 들어가 손을 씻었다. 급히 준비한 탓에 대야가 하나밖에 없었고 둘이 한 대야에서 손을 씻을 때 손가락이 마주 닿았다. 그는 얼굴을 들어 테스를 보면서 말했다. 어느 게 내 손가락이고 어느 게 당신 건지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 전부 당신 거예요. 테스는 재치 있게 말하고는 명랑해지려 애썼다. 이런 경우에 테스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클레어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감정이 섬세한 여자는 의례 그렇기 마련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테스는 가능하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12월 마지막 날 오후의 짧은 햇살도 다 쓰러져 가고 있었다. 창틈으로 새어든 마지막 햇살이 황금빛 줄무늬처럼 테스의 치맛자락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기 위해 고대풍의 응접실로 들어갔다. 비로소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된 클레어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다. 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둘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녀의 입술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자신의 입술로 닦아주기도 했다. 그는 테스가 자신처럼 즐거워하거나 부질없는 장난을 함께 즐기려 하지 않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기도 했다. 클레어는 한동안 테스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새삼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테스를 끝까지 잘 돌보아야겠다고 남편다운 맹세를 했다. 이 귀여운 여인은 좋든 나쁘든 나의 신앙과 운명에 얼마나 철저하게 의존하려는 여인인가를 과연 나는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다. 내 자신이 여인이 아닌 이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여인이 지금의 나나 마찬가지다. 내가 되는 건 이 여인도 될 것이 틀림없다. 내가 되지 못하는 건 이 여인도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여인을 소홀히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돌보아 주지 않거나 할 수 있을까? 제발 그런 죄만은 저지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느님. 그들은 탁자 앞에 앉아 낙농장 주인이 해가 지기 전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해가 기울어졌어도 짐은 도착하지 않았다. 그들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입은 옷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해가 지자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스산한 바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가을에 다 져버린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려 덧문에 날아와 부딪히곤 했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놈의 수탈기 날씨가 변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모양이오. 클레어가 말했다. 농가에서 일을 도우러 온 여자가 식탁에다 초를 갖다 놓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초에 불을 붙였다. 촛불은 벽난로 쪽으로 흔들거렸다. 흘러내리는 촛농을 바라보며 클레어가 말을 이었다. 낡고 오래된 집이라 틈새로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군. 집마차는 어디쯤 오고 있을까? 솔도 빛도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야. 글쎄요.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다. 테스, 당신은 오늘 조금도 즐거워 보이지가 않아.
다른 때는 명랑하더니 2층에 있는 흉측한 초상화가 마음에 걸리는가 보군. 미안해요. 이런 데로 당신을 데리고 와서. 그런데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해? 클레어도 테스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심각한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에 복받쳐 상처 입은 짐승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아무리 참으려고 애를 써도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진담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야. 짐이 안 와서 걱정이 돼서 말한 거지. 왜 조너선 영감이 이렇게 늦는 건지 알 수가 없군. 벌써 7시가 넘었는데. 아, 지금 온 모양이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클레어가 밖으로 나가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조너선 영감이 아니야. 정말 큰일이네요. 테스가 말했다. 그 보따리는 에민스터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것이었다. 신혼 부부가 낙농장을 출발한 뒤에 그곳에 도착한 심부름꾼은 직접 본인에게 전하라는 부탁 때문에 이곳까지 뒤쫓아온 것이었다. 클레어는 소포를 촛불 아래로 가지고 왔다. 길이 30cm 가량의 소포는 천막천으로 쌓여 있었고 겉에 에인절 클레어 부인 앞이라고 아버지의 친필로 쓰여 있었다. 테스, 부모님이 당신한테 보내는 결혼 선물이야. 정말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야. 클레어는 테스에게 보따리를 내어주며 말했다. 의아한 표정으로 보따리를 받은 테스는 도로 클레어에게로 내밀었다. 당신이 풀어주세요. 너무 가슴이 벅차서 뜯을 수가 없어요. 클레어가 소포를 풀자 모로코 가죽으로 만든 상자가 나왔다. 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다. 클레어 앞으로 보내온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데모 피트니 부인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사치스러우나 친절했던 그분은 너와 장래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 애정의 표시로 보석을 내게 맡기셨고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내 아내에게 그 보석을 전해주라고 내게 유언을 남기셨단다. 나는 부탁받은 그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은행에 맡겨두었단다. 이번 내 결혼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아내는 그 보석을 평생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나는 이 보석을 내게 보내는 것이다. 이 보석은 너의 데모의 유언에 따라 대대로 물려주는 상속 재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세한 유언장을 함께 동봉한다. 이제야 생각나는군. 그래.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클레어가 이렇게 말하고 상자를 열어보니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 그리고 몇 가지 장식품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테스는 처음에는 보석을 만져보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 같았으나 클레어가 보석을 한데 펼쳐놓자 그녀의 눈도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게 모두 내 건가요? 물론 당신 거지. 클레어는 난로의 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그가 15살 되던 해에 지주의 아내였던 데모는 그의 성공을 믿고 놀라운 출세를 예언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화려한 장식물을 자기의 아내와 후손들의 아내들을 위해 간직해 둔다는 것은 그와 같은 추측적인 출세와 조금도 상극되는 행동이 아니었다. 눈앞의 보석은 어딘지 모르게 빈정대는 듯한 빛을 뿜고 있었다. 그건 무엇 때문이지? 하고 클레어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허영의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만일 허영을 부부라는 방정식의 한편에 허용할 수 있다면
다른 한편에도 허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 아내는 더버빌 집안의 후손이다. 내 아내 이상으로 이 장식품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클레어는 갑자기 힘을 주어 말했다. 테스, 그걸 좀 껴봐요. 클레어가 테스를 거들어 주기 위해서 불 앞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 테스는 무엇에 홀린 듯이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모든 장식품을 걸치고 있었다. 그런데 테스, 그 옷하고는 안 맞는군. 다이아몬드 목걸이에는 가슴이 파인 야회복이 어울리거든. 그래요? 그럼 그는 그녀의 옷을 야회복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었고 테스는 그가 가르쳐 준 대로 윗도리의 깃을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목걸이에 달린 장식이 하얗게 드러난 목덜미에 제대로 드리워지자 클레어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찬탄의 눈초리로 테스를 바라보았다. 아주 근사해.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군. 흔한 말이지만 옷이 날개임에는 틀림없다.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한낱 시골 처녀일 뿐이지만 인위적으로 가꾸고 꾸민다면 사교계의 부인 못지않은 미인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초라한 옷을 입고 흐린 날 무밭에 서 있는다면 처량하게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클레어는 테스의 자태가 이처럼 뛰어나게 아름다우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무대에 간다면 아니지, 테스. 난 당신이 차양 달린 모자와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더 좋아. 이 옷을 입은 것보다 그런 차림의 당신이 더 보기가 좋은걸. 이 옷을 입었다고 해서 품위가 떨어지는 건 물론 아니지만. 테스는 훌륭한 치장에 잠시 마음이 설레었지만 행복감을 느낄 수는 없었다. 조너선이 보면 웃을 거예요. 이제 그만 풀어놓겠어요. 이런 건 내게 어울리지 않아요. 모두 팔아버리는 게 좋겠어요. 조금만 더 그대로 있어요. 팔아버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남의 호의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고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침 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런 차림으로 있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랐다. 두 사람은 다시 조너선 노인이 어디쯤 오고 있을까 생각에 잠겼다. 노인이 오면 주려고 따라 놓았던 맥주는 오래전에 김이 다 빠져버렸다. 조금 뒤에 그들은 식탁에 마련해 놓은 저녁을 먹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벽난로에서 연기가 확 솟아오르더니 방 안 가득 퍼졌다. 그것은 바깥문이 열린 탓에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었다.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에인절이 일어났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죠. 게다가 바깥에는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어서 말이지요. 여기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요. 복도에 나타난 조너선이 에인절에게 말했다.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너무 늦었군요. 예, 그럴 일이 좀 있어서. 조너선의 말투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듯한 언짢은 기색이 보였다. 그의 이마에는 근심스러운 주름살이 깊이 파이곤 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서방님과 아씨께서 이젠 결혼하셨으니까 아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낮에 떠난 뒤에 낙농장에서 엄청난 불상사가 생길 뻔했지 뭡니까? 저희는 아주 혼이 났답니다요. 서방님께서도 대낮에 수탈기 운 걸 기억하지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글쎄 그걸 가지고 무슨 징조니 하면서 말이 많았는데 말입니다. 가엾게도 레티프리들이
물에 빠져 죽으려 했지 뭡니까? 설마 그럴 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작별 인사까지 했는데. 네, 그랬지요. 그런데 서방님과 아씨가 떠난 다음에 레티와 마리안이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습죠. 연말이라 할 일도 별로 없고 모두 얼큰하게 취해 있어서 아무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둘이 마을 술집에서 한 잔씩 마신 다음 레티는 집으로 가는 척하면서 목장을 가로질러 다른 곳으로 갔고 마리아는 이웃 술집으로 갔나 봐요. 그 뒤로 레티의 소식은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뱃사공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늠 옆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죠. 뱃사공이 가까이 가서 보니 그건 바로 레티의 모자와 숄이 똘똘 뭉쳐진 것이었고 마침내 물속에서 그녀를 찾아냈어요. 그 뱃사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레티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 겨우 깨어났습니다요. 에인절은 테스가 그 우울한 이야기를 들을까 염려되어 그녀가 있는 방과 복도 사이의 문을 닫으러 갔는데 그때 이미 테스는 방문 앞에서 노인이 가져온 짐을 내려다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게다가 또 마리아는 말입니다. 술도 마시지 못하면서 엉망으로 취해 버들숲 근처에 쓰러져 있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처녀들이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요. 이즈는 어떻게 됐나요? 테스가 물었다. 이즈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집에 있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안다고 하더군요. 그 애도 매우 우울한 것 같았어요. 마침 아씨의 잠옷이며 화장품들을 마차에 싣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늦었습니다요. 그랬었군요. 조너선, 짐을 2층으로 올려다 놓고 맥주나 한잔 하신 다음 어서 가보세요. 그쪽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테스는 2층 방으로 돌아와 괴로운 듯 물끄러미 난로불을 바라보았다. 조너선이 2층을 오르내리며 짐을 나르는 소리와 클레어가 대접한 맥주와 사례금에 대해 조너선이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조너선의 발소리가 문 쪽으로 멀어지고 이어 집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에인절은 문을 잠그고 테스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처럼 기다리던 짐이 왔는데도 테스는 명랑하게 일어나서 화장품을 꺼내보기는커녕 힘없이 앉아 있었으므로 클레어는 테스 옆에 가서 앉았다. 식탁 위의 촛불은 거의 다 타버려 희미했고 난로의 불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당신에게까지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그런 일로 마음 쓸 건 없어요. 당신도 알지만 레티는 천성이 병적이잖아.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 일은 테스의 마음에 심한 풍파를 일으켰다. 하나같이 소박하고 순진한 그들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불행을 맛보았고 운명의 따돌림을 받아 마땅한 자신은 오히려 호의를 입어 그와 결혼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행복을 차지한다는 것은 죄받을 일처럼 느껴졌다. 테스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를 다 고백하고 그 대가를 모두 치르고 싶었다. 클레어에게 손을 잡힌 채 난로불을 들여다보며 마지막으로 굳게 결심하는 그녀의 모습은 난로 불빛을 받아 따스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달린 보석들은 불빛에 한층 눈부시게 빛났고 그녀의 심장이 뛸 때마다
다양한 색깔로 바뀌면서 반짝거렸다. 갑자기 꼼짝 않고 앉아있는 그녀에게 클레어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서로 허물을 고백하자고 했던 것 기억하지?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난 진정으로 한 말이었어. 난 당신한테 고백할 것이 있어, 테스. 그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 테스에게는 마치 하느님의 도움처럼 느껴졌다. 테스는 기쁨과 안도의 빛을 띠며 이내 물었다. 내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요? 뜻밖이지. 당신은 날 너무 과대평가했어. 자, 내 얘기를 들어요. 내게 머리를 기대고 난 당신의 용서를 받고 싶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그도 그녀와 똑같은 처지일는지 모른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내가 지금까지 고백할 수 없었던 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소. 당신은 신이 내게 주신 최고의 행운이었으니까. 한 달 전에 당신이 내 청혼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어디론가 멀리 가버릴 것만 같아 차마 말을 못했어. 어제 얘기를 해서 당신에게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허물을 고백하자고 했을 때도 난 도저히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당신이 거기 엄숙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소. 테스, 당신은 날 용서하겠지? 물론 용서하고 말고요. 그래 주었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얘기하겠소. 아버진 날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시지만 난 테스 못지않게 도덕을 존중하고 있어. 난 결함 없는 사람을 숭배하고 비열한 인간을 미워했어.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지만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올바른 삶을 살고 싶었소. 그런데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오. 누군가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겠다는 자신의 소망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타락했을 때 느끼는 후회가 얼마나 큰지 당신은 이해해 줄 거요. 그러고 나서 그는 런던에서 한때 회의와 번민에 시달려 물 위에 떠다니는 코르크 병마개와 같이 방황하다가 낯선 여자와 함께 이틀 동안 방탕한 생활에 빠졌던 것을 테스에게 고백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곧 내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소. 그 후 그런 실수는 2번 다시 안 했지만 난 솔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당신을 맞이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요. 날 용서하겠소? 테스는 대답 대신 클레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럼 이제 이 얘긴 영원히 없던 걸로 합시다. 오늘처럼 좋은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야. 이젠 좀 더 밝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소. 오, 에인절, 난 정말 기뻐요. 당신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실 테니 말이에요. 난 아직 내 허물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도 고백할 것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전에 그렇게 말했던 것을. 아, 그래. 어서 말해봐요. 당신은 웃고 계시지만 당신 못지않은 어쩌면 당신보다 더한 고백일지도 몰라요. 테스, 나보다 더 심한 고백은 아니겠지? 네, 정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보다 더할 까닭이 없지요. 당신과 마찬가지 경우니까요. 이제 얘기할게요. 그들은 난로 앞에서 손을 마주잡았다. 사그라져 가는 난로의 새빨간 불꽃은 마치 심판의 날의 무시무시한 불꽃처럼 보였다. 테스의 큰 그림자가 뒤쪽 벽과 천장에 떠올랐다.
그녀가 몸을 앞으로 구부리자 목에 건 다이아몬드 알이 마치 두꺼비가 눈을 끔벅이듯 불길하게 번쩍였다. 테스는 에인절의 관자놀이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알렉 더버비를 알게 된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눈을 내리깐 채 그녀는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 나갔다.